상승 시그널, 하락 시그널과 관련돼서 어떤 지표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네 가지를 보거든요. 그 지역별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는 이유는 이제 소득과 금리 대비 버블이 얼마나 껴 있는지를 나타내고, 전세가율은 전세가 대비 매매가에 얼마나 버블이 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지표를 애용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009년부터 13년까지 서울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게 2008년 하반기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으로 보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KB 부동산은 이제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이제 편의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한강 이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 상반기에 이미 정점을 찍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2007년 상반기 한강 이남의 전세가율이 37%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한강 이북은 그때 똑같은 시기에 전세가율이 50%였기 때문에 한강 이북은 더 계속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 하반기에 42%까지 내려가자 한강 이북도 정점을 찍었습니다. 결국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을 때 매매가가 정점을 찍은 거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2009년에 정부에서 5차례 금리를 인하시키고, 마침 그때 위례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리기 시작하자 서울 부동산이 2009년에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반등폭 여전히 전세가는 별로 안 오르는데 매매가가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더 떨어져 버려서 한강 이남은 2009년 말 되면 36%, 한강 이북은 41%로 2007, 8년보다 더 주저앉게 되면서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매매가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현재 전세가율이 55%를 넘고 있거든요. 서울이 매매가가 정점을 찍기엔 여전히 전세가율이 높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전고점의 2008년 2분기에는 소득의 41%를 원리금 상환 부담에 쓰는 수준이었는데 서울이 지금 46%거든요. 역대 최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더 이상 오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득의 41%가 되게 유의미한 지표인 게 뭐냐면, 이 수준에 달한 게 2008년 2분기랑 2018년 4분기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2008년 2분기 때 이 수준까지 달하자 집값이 중장기로 떨어졌고, 2018년 4분기에도 이 수준까지 달하자 아파트값이 상반기 그 다음 6개월 정도 조정장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41%를 원리금 상환 부담에 사용하는 수준이면 이때 정도가 집값의 고점이구나, 단기든 중장기든 고점이구나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46%까지 쓰고 있는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전세가가 너무나 강력하게 집값을 이제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순수하게 집을 사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런데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 갭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이 갭 투자로 집값이 계속 밀어올려지고 있고, 역대 최대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전세가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서울의 갭 투자 비율이 오히려 갈수록 늘고 있거든요. 2020년 1월에 서울의 갭 투자 비율이 34%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39%, 7월에 36%, 그러니까 30%대를 오가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갭 투자 비율이. 근데 올해 1월에 43%로 뛰고요. 올해 4월에는 52%로 50%를 돌파합니다. 이 갭 투자 비율이 반증하는 건 지금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순수하게 완전히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껴서 자기 자본으로 사는 비율보다 전세를 끼고 사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실 정부도 전세가를 낮추는 시도를 해야지 집값이 잡히지, 계속 엉뚱한 규제를 하면은 이 집값이 잡히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면. 네, 이 전세가, 결국은 매매가를 잡으려면 과거 중장기 고점은 결국은 전세가를 무너뜨리면서 매매가가 다시 하락이 유도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규제의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실책이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다가 실거주 요건 삽입하면서 외지에 살고 있는 서울 집주인들이 서울로 돌아가게 만든 들어가게끔 부분.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청약 대기 수요로 많은 분들이 전환돼서 이제 전세 수요, 청약 대기 수요 이퀄 결국은 전세 수요인데, 결국은 전세 수요가 늘고 전세 매물은 주는데 거기에 쐐기를 박듯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을 더 줄여버렸기 때문에 전세가가 고공행진해서 매매가를 더 잡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이 규제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또 혹자들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다. 2년, 4년 후에 나중에는 이게 안정화가 되는. 한두 달 전에 최근 글을 썼었는데, 제가 정말 정책 당국자들이 하는 말 중에 안정화라는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90년에 그 전월세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과거에 그렇게 임대차 기간을 늘렸지만 결국은 6개월 뒤엔 시장이 안정화가 되더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안정화가 된 말은, 그 안정화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하는 안정화 부총리님이나
장관님이 얘기하신 안정화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건 안정화라는 건 그런 규제를 시행해서 전세가가 올랐지만 이 다시 6개월 뒤에 그 전세가가 이전 상태로 내려와야 안정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규제 시행해서 전세가가 올랐는데 그 다음에 이 고공 상태가 유지되는 거 안정화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안정화가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규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안정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작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고 전세값이 바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자, 과거 90년, 91년과 마찬가지로 6개월 뒤면 전세값이 다시 안정화될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 폭등한 이후 올해 1분기에는 전세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를 했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올해 1분기는 올해 입주 물량의 40%가 1분기에 모였기 때문에 전세가가 유지가 된 거지. 사실은 다시 입주 물량이 줄자 2분기부터 다시 전세값이 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안정화라는 게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폭등을 안 했을 텐데 시행하고 나서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는 안정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얘기하고 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 투기꾼들이 다 이 집을 사재기해가지고 싹쓸이 네.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간 거다. 그게 좀 재미있는 게 아까 제가 데이터를 가공할 때 주관과 의도가 들어간 가공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께서 취임사 때 뭐라 그러셨냐면 현재의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의 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의 사례를 들었죠. 2017년 5월 본인이 취임할 때 2017년 5월에 강남 4구의 주택 거래 현황을 보니 2016년 5월 1년 전인 2016년 5월 대비해서 5주택자 이상의 그 매매 건수가 약 53% 늘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끌어올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신 53% 증가율은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엔 정말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사재기해서 서울 집값이 2017년에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이 비중을 봐야 되거든요. 5주택자 이상이 그때 매입한 건수가 98건으로 서울 전체 거래량의 3%였습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으로 넓혀봐도 그 비중이 7%였거든요. 그러면 근데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산 비중은 84%였습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을 2017년 5월에 끌어올린 건 3%의 비중을 가진 5주택자 이상일까요? 84%의 비중을 가진 무주택자 1주택자일까요? 비중으로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5주택 이상이 53%를 샀다 해도 그 비중이 2%에서 3%로 늘어나는 거지. 여전히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이 84%를 차지해서 그분들이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건데 엉뚱하게 다주택자들을 니네가 많이 늘었으니까 니네가 집값을 끌어올렸어라고 엉뚱하게 통계를 해석해서 이분들을 공격하니까 규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고 실제 파리 대책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대책 때문에 2018년부터 서울은 다주택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시장이 됐거든요. 실제로 2018년에 1주택자가 훨씬 늘고 2, 3주택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2019년도도 보면은 1주택자가 많이 늘고 2, 3주택은 거의 스테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2018년에 집값이 급등을 했잖아요. 다주택자가 줄고 1주택자가 늘었는데 2018년에 집값이 급등한 것은 다주택자들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집중 타격을 해서 되는 시장이 이미 서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서울은 이미 1주택자가 견인하는 실수요 시장으로 이미 2018년부터 전환이 되었고 계속 다주택자들만 이렇게 겨냥을 해봤자 서울의 집값이 잡기엔 좀 엉뚱한 핀포인트 타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서울의 전세값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 전세값을 올리는 규제를 시행해버린 게 작금이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차기 정권이 누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사실은 차기 정권이 규제를 원복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좀 서울의 뭐 중장기 고점이 좀 더 땅가질 상황도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누가 되더라도 쉽지 않지 원상복구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현재 여당이 지금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제화할 수 있는 국회가 이제 여당이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혹여 야당이 차기 정권을 잡는다 해도 이 상황이 좀 빠르게 원복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럼 지금 서울 경기는 실소유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제가 사실 모르는 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사실은 제가 다주택자 비율을 따로 보지 않았고요. 서울만 좀 봤는데 2018년 이후는 1주택자가 견인하는 시장이 서울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통계는 KB 부동산이라서 상대적으로 정치권 입김이 안 들어가는 데이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이제 못 네네. 믿겠다고. 거기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고 그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포트폴리오를 넓게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의 단연간의 데이터를 보면 서울은 오버슈팅과 경착륙의 반복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 집값을 잡냐 못 잡냐가 해당 정권의 되게 정책의 주요 이제 바로미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사실 노태우 정권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현재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되게 아이러니했던 건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신도시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서울 집값 잡으려고 신도시 발표했는데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토지 보상금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 집값이 더 올려버리는 거예요. 펀더멘탈 이상으로 더 올려버리는 거죠. 토지 보상금 때문에. 그리고 입주할 때 이 버블이 꺼지면서 경착륙을 해오는, 신도시 때문에 오버슈팅과 경착륙이 다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오버슈팅과 경착륙 사이를 좀 잘 조심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매가의 버블이 어느 정도 껴있는지를 판단하는 주택구입 부담 지수의 평균, 중장기 평균 아래에 사는 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최소한 허리 아래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왜냐면 늘 오버슈팅을 해왔기 때문에 허리 아래에서 사도 머리까지는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욕심 있으신 경우는 난 바닥에서 사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바닥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건 결국은 하락장이 굉장히 긴 하락장 끝에 반등이 되는 게 바닥인데, 중장기 하락장처럼 이렇게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바닥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데,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릎에서 사는 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중장기 하락장을 마치고 상승을 했는데 1년만 상승하고 다시 꺾여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중장기 하락장을 겪고 1년 상승하면 그게 확인되면 그 이후 향후 최소 3, 4년은 더 올랐어요. 그 말인즉슨 중장기 하락장 끝에 1년 상승하면 이때 들어가도 앞으로 3, 4년은 최소 오를 거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면 최소 무릎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유용한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서울 부동산이 이제 뭐 항공모함 같아서 한번 방향을 틀면 바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쉽지 않거든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장기 하락장 끝에 1년 정도 상승하면 이미 상승으로 방향을 튼 거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니까, 그때 들어가시면 상당히 낮은 무릎 상태,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사는 걸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저는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네. 있거든요. 사실 매도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매수는 기술의 영역이고 매도는 예술의 영역이다. 그만큼 매도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게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2008년 2분기랑 2018년 4분기가 전고점이었거든요. 그때 찍고 집값이 좀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주택구입 부담 지수의 2008년 2분기랑 2018년 4분기 수준을 눈여겨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전고점을 다 추월해버렸잖아요. 결국은 지금과 같이 전세가율이 높고 유동성이 강할 경우는 오버슈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 시점을 되게 잡기는 어려운데, 지금 눈여겨볼 건 결국은 전세가율이 좀 하락 전환해서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슬슬 매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홍춘욱 박사님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사실은 결국은 통화량이 아무리 뭐 풀렸든 적게 풀렸든 많이 풀렸든 간에 결국은 내가 이 집을 살 때 이 원리금 얼마나 파냐가 되게 직접적으로 가게에 와닿는 지표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의 40%를 내냐 30%를 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2008년 2분기, 2018년 4분기에 이게 고점을 찍으니까 집값 조정을 겪었던 상황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지표고, 또 하나는 이제 PIR이라고 그러죠. 소득 대비 집값보다도 이제 저금리를 분석 도구로 추가했기 때문에 현재 저금리 상황이 반영된 지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